안녕하세요. 일본 리스메이칸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강국입니다. 오늘은 최근 일본 경제 회복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본 경제 부활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고요. 내용을 보시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실제로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34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이 역시 성장률인데 작년 2023년 경우에 GDP 성장률이 꽤 높게 나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을 연율 환산으로 계산해 보면 1분기에 5%나 성장을 했고 2분기에 3.6%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경제 체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죠. 근데 들여다보면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2분기에는 민간 소비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실제로 엔저는 계속 지속돼서 수출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높아져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아주 높았죠. 3분기가 되면 수출 효과도 떨어져서 그리고 민간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정체를 해서 연율 환산으로 성장률이 약 마이너스 3%를 기록해서 전기 대비해서 침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2023년 전체적으로는 GDP가 약 1.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한국보다 높은 성장률이죠. 한국은 작년에 1.4% 성장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보다 일본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것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처음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 경제는 2019년 이후에 굉장히 정체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회복이 느려서 2022년에도 성장률이 1%밖에 안 났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일본이 한 0.9% 내지 1% 그리고 한국은 2%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한국이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것이 이제 일본 경제 성장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2023년 1분기는 굉장히 높았죠. 근데 2분기에는 민간 소비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여전히 좋지 않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에 관해 살펴보면, 최근 뉴스를 보면 니케이 주가가, 어, 34년 만에, 즉 1990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고점 36,000선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예, 최근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정체하고 있는 데 비해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죠. 무엇보다도 이것은 엔저를 배경으로 해서 기업의 이윤이 계속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뭐 아베 정부 이후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노력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나 거래소가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펴니다. 실제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일보다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관한 그런 방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일본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이 이제 최근 10년간 일본의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베노믹스 이후에 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역사적인 장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 아시다시피 1980년대 후반에 일본 주가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버블이 1989년에 피크를 쳤는데 거의 39,000까지 올라가죠. 근데 그 이후에 뚝뚝 떨어져서 2000년대 초반이 되면 만선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4분의 3의 주가 지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다가 아베노믹스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높아진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에는 기업의 도산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 기업의 도산 수가 2022년 전년에 비해서 33%, 3분의 1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2020년에 코로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이자 그리고 무담보로 기업 대출을 굉장히 많이 촉진해 줬습니다. 이른바 제로제로 대출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3년이 지나면 상환을 해야 되고 2023년부터는 연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사실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왼쪽 그래프에서 실제로 2023년 뒤로 도산 건수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작년 11월에는 빠친코 업계의 3위 업체인 가이아 그룹이 파산해서 충격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표를 보시면 이 까만 삼각형은 마이너스입니다. 2020년하고 2021년은 오히려 기업 도산 건수가 줄었죠. 21년은 마이너스 23%였으니까 전년에 비교해서. 근데 2023년은 33%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일본 경제 문제라고 하면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금 상승이 정체되고 있다. 그래서 가구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가구 소득이 늘지 않으니까 가장 일본의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촉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취약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은 안정적으로 인플레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굉장히 확장적인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고 있죠.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를 지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국채 금리도 통제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 인플레가 굉장히 높아져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미일 사이의 금리 격차가 계속 확대돼서 실제로 이를 배경으로 엔저가 나타납니다. 엔화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서 2022년 이후로는 엔저가 심화되는데 엔이 약해지니까 사실은 일본 국내적으로는 인플레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거의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엔이 약화되면 수입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국내 인플레를 자극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 이후 높아졌는데 문제는 명목 임금의 상승은 그걸 쫓아가지를 못해서 실질 임금 상승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민간 소비 확대가 굉장히 더디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이 이제 일본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2022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23년 1월에는 4%를 넘기까지 했는데 그 뒤로는 약간씩 떨어지는 그래도 2%가 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달러엔 환율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는 1달러당 110엔 정도 에서 유지가 되다가 2022년부터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10월에는 2022년 10월에 150엔을 뚫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약간 떨어졌다가 2023년에 다시 달러가 강해져서 지금 현재는 1달러당 약 147엔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본의 임금을 보여주는데 2021년 10월부터 보면 22년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두 번째 이제 파란 그래프인 명목임금 상승률을 보면 확실히 인플레이션보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죠. 그래서 실질임금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2022년 4월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최근 20개월 정도 계속 실질임금 상승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변화에 대응해서 2021년 말에 집권을 한 기시다 정부는 실제로 임금 상승이 중요하다. 이건 아베도 사실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임금 상승의 기초에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되는 새로운 자본주의, 아따라시資本主義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그런 아젠다를 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은 목소리 높인다 해도 실제로 임금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春투를 통해서 대기업은 약 3.6% 임금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수십 년 만에 굉장히 높은 임금 인상이죠. 근데 중소기업이 숫자가 훨씬 많은데 당연히 노동자 수도 많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금 상승하는데 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실질 임금이 높아지지 못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높아져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국민들이 기시다 정부에 대한 지지를 굉장히 철회해서 지지율이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현실에서는 역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노동조합이 있지만 굉장히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있어서 노조가 임금 상승을 사실은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취약하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봐도
노동자와 임금 상승을 대변하는 그런 진보적인 정치 세력의 힘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본 경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 거시경제학보다도 계급 역학의 분석을 사실은 고민하는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이 2022년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았죠. 60%가 넘었는데 그 이후로 뚝뚝 떨어져서 약간 회복이 됐다가 작년 12월에는 25%까지 굉장히 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일본의 그 임금 상승의 정체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대 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굉장히 떨어졌는데 실제로 아베노믹스 이후에 실업률은 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를 했지만 임금이 상승한 실질 임금이 높아진 해는 2016년, 18년, 21년 약 3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 임금의 레벨은 아베노믹스 시작했을 때랑 뭐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최근 일본 경제의 그 회복에 관해서 뭐 주가라든가 특히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최근에 뭐 성장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나왔지만 역시 임금 상승이 이 정체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일본 경제는 그 1990년대 초반에 버블이 터지고 거의 30년 동안 그러니까 불황과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주목을 받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고령화라든가 출산율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진전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일본 경제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등등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의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